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이호선님의 50의 기술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호선님은요, 수많은 중년을 만나면서 50이 되면 아무도 나를 위해 조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중년에게 꼭 필요한 인생 조언을 선별해서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중년을 즐길 수 있는지 더 현명하고 활기차게 품격 있는 중년의 삶을 만드는 방법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들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풀어냈고 자가 진단지와 성찰 일지도 수록되어 있어서 셀프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자인 이호선 님은요, 한국 노인 상담센터장이자 중노년 연구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중노년들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및 강의를 하며 대한민국 중년에게 꼭 필요한 태도와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바시를 통해서 중년을 위한 강연을 진행했고 이 강연을 담은 세바시의 콘텐츠들은 300만, 200만을 훌쩍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튜브 채널 이호선의 나이 들수록을 운영하며 저자가 출연한 유튜브 누적 조회수는 2천만 뷰가 넘습니다. 지금도 TV 프로그램과 강연들을 통해 중년에게 피와 살이 되는 지식과 삶의 노하우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노인상담센터장과 인성심리연구소의 소장이십니다. 목차를 보면요. 프롤로그 50, 잔치가 시작되었다. 1장, 나이 들수록 인생이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2장, 나이 들수록 가족과 돈독해지기 시작했다. 3장, 나이 들수록 관계가 편해지기 시작했다. 4장, 나이 들수록 멋있어지기 시작했다. 5장,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시작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전반적으로 다 정리해드리지는 못하고 이 중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인생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는 법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스피어의 5대 희극 중 하나인 뜻대로 하세요에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의 무대이고 모든 남녀가 한낱 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처럼 실제로 우리 인생이 연극이고 무대 위에 서 있다면 그 연극에서 나는 어떤 역할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조연일까요? 흔히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죠. 인생은 나를 위해 갖춰진 무대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정작 무대 위 주인공처럼 살아본 적이 있나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초년까지만 해도 인생의 관객은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로 넓어졌다가 사회적 관계까지 확장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도 늙고 연극의 등장인물들도 나이가 들고 무대도 낡아가면서 관객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 시점부터 대부분 친구가 줄어들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지인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또 생을 마치기도 하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중년 이후에 남게 되는 관객은 대부분 가족이 됩니다. 인생이 연극이라면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라면 나이 들수록 관객은 내가 결정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관객 앞에서 어떤 열연을 할 것인지 새로이 결정할 수가 있지요. 막춤을 추더라도 내 춤을 추는 그때가 바로 중년입니다. 중년의 연극에서 새로 관객을 맞이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관객의 규모가 줄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관객에 대한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기고 울어도 떠나는 관객을 붙잡을 수는 없다는 것과 붙잡았던 관계도 약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스스로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나의 연극의 관객은 줄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대를 대극장에서 소극장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연극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달라졌는데 적어도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어떤 연기를 해야 할지, 연극의 주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 키워드는 무엇인가? 내가 이제까지 열연했던 주제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주제를 찾아서 새롭게 연기를 시작할 것인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주제로 바꾸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흔히 중년 이후의 삶을 인생 2막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인생 1막이 영화로웠던 시절이라면 인생 2막은 그야말로 찐 팬들의 모임입니다. 인생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나만의 독백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인생 2막에서 나는 어떻게 나만의 연기를 펼칠 수 있을까 상상해보며 나를 주제로 연기를 해볼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중년에 나만의 연기를 펼쳐보는 것이야말로 본격적인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나만의 연기를 위해 5가지 행동 강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나만 주인공입니다. 나만 주인공, 이 5글자로 어떻게 인생 2막의 새로운 주연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가라입니다. 나가라는 건 활동이 줄어드는 중년에 시도해야 할 역전의 방식입니다. 활동의 영역을 내가 선택하는 쪽으로 넓혀가는 거지요.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버리면 옹졸해집니다. 내면이 멈춰버리면 그야말로 시간의 정지를 경험하는데 그건 나 혼자만의 정지일 뿐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시대의 역동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라입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그의 일생이 온다는 정현종 시인의 시구가 있습니다. 두 우주의 거대한 만남이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남은 단순히 지인을 만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곡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인연과 만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에 참여하고 다른 공동체에 들어가고 문화적 덩어리의 한 부분이 되면서 새로운 영역들과 끊임없이 상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 참여를 선택하자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처럼 웃어라입니다. 해피엔딩을 맞고 싶은 게 모두의 소망이고 꿈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부터 웃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의 관대함을 보여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비전을 실현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실현했을 때의 미소를 지금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주인공처럼 웃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인사하자입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먼저 대접해야 되고 인사를 받고 싶으면 먼저 인사하는 것이지요. 익숙하지 않아도 꼭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무대 위에 선 배우들이 극중 원치 않는 대사가 있어도 연기를 하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이 있죠. 새로이 등장하는 인물은 인사로 자신을 선보입니다. 중년 이후의 새로운 나를 늘 인사로 알리기 바랍니다. 신인 배우는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자기를 어필하지요. 자, 제 2막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인 배우입니다. 5번째는 공부하자입니다. 뭐든 좋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공부해보세요. 공부라는 행위 자체는 나의 자신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와 소통이 가능하게 합니다. 새로운 영역의 지식을 넓히는 기쁨도 주고요. 한 영역에서 오래 일을 했던 사람이면 공부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구마 농사를 오래 지어본 사람이 감자밭에 가서 쟁기를 데워보면 대충 안다고 합니다. 감자밭 농사는 어떻고 이런 점이 고구마와 다르구나 이렇게요. 처음 입문이 어렵고 영역이 달라서 그렇지 프로는 다른 쪽에서 프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저자는 중년 이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유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머 감각은 리더십 기술에 속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게 해주는 비법 중 하나이자 어떤 일을 성취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라고 미국 제34대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이야기했습니다. 유머 감각은 성공과 인간관계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개그맨 개그우먼들을 보면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수시로 웃깁니다. 두 번째, 웃을 때까지 웃깁니다. 세 번째, 상상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훅 던집니다. 네 번째, 분위기를 잘 읽고 한마디로 집중력을 이끕니다. 대단한 능력이지요. 게다가 이런 능력들이 실시간으로 일어납니다. 즉 순발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그맨 개그우먼을
말의 예술가, 창조성을 가진 종합 예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머 있는 사람 곁에서 까르르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몸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유머는 스트레스,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감소시킵니다. 당연히 긴장은 이완되겠죠. 또한 유머에 세상 만사 다 잊고 웃음을 터뜨리거나 유머를 기대하는 등 긍정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게 유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의 카타르시스를 양산합니다. 사람들은 유머를 통해 한꺼번에 확 웃고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머는 독특하고 의미 있는 능력입니다. 개인을 웃기는 것을 넘어 집단의 카타르시스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웃을 때 나 역시 더 크게 웃고 더 많이 웃게 됩니다. 이 과정의 유머는 마음을 정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유머에는 공격성을 줄이고 심지어 성적 충동까지 낮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음의 무장 해제는 증오감을 낮추고 미움 혹은 죄책감, 수치심 혹은 공격성 등 부정적 감정들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바탕 웃고 나면 속이 시원하면서 깨끗이 비워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네 번째, 유머는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를테면 농담이 가능한 사이라고 했을 때 이 관계의 질이나 농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유머로 인해 긴장이 이완되고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상대에 대한 포용이나 인정이 가능한 관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60대에서 80대까지 34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유머 감각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았고 주관적 행복감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유머 감각이란 뭘까요? 유머를 감지하고 즐기고 창조하는 능력,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감지를 하려면 감각이 예민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즐겨야 합니다. 이때 자기도 즐거워야 합니다. 내적 즐거움이 먼저고 그 다음으로 유머를 하려고 해야 창조적인 능력까지 발현되는 거죠. 감지하고 즐기고 창조하는 3가지 능력을 합쳐서 유머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유머 감각의 가장 핵심은 바로 지능입니다. 유머 감각이 높은 사람들이 유머를 외워서 웃기는 게 아닙니다. 순발력과 환경과 시기에 맞는 적응성을 가지고 적절한 단어와 상황들을 창출하는 높은 상황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 지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 능력도 있죠. 더해서 환경을 읽어내는 공간 감각, 지각력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지능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두 번째, 유머 감각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지속성입니다. 은근과 끈기라고 할까요? 유머 있는 사람들은 한번 유머에 실패해도 굴하지 않습니다. 유머를 할 기회가 생기면 또 써요. 타인의 시선을 가장 많이 의식하면서도 시선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명 유머 감각을 가지고 유머를 시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유머를 할 때 기꺼이 웃어주고 알아채는 능력도 유머 감각입니다. 내가 유머를 잘 못해도 다른 사람 유머를 바로 알아채서 웃어주는 것이지요. 유머 감각이 부족해서 고민인 사람이 꽤 있습니다. 유머 감각이 없어 학원까지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 건강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머 감각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배우기입니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옆에 가면 희한할 정도로 유머에 반응하게 되고 유머에 민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유머를 쓰게 되지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곁에서 그들을 보면서 일부러라도 배워야 합니다. 유머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타이밍에 유머를 던지는지, 주로 어떤 주제를 어떤 대상과 있을 때 사용하는지, 대상에 따라 유머의 표현이나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유머를 구사할 때 그의 표정은 어떠한지, 유머를 할 때 주로 제스처가 많은지, 말이 많은지, 처음에는 뭣도 모르겠지만 점점 보면서 어깨너머 배우는 거지요. 이렇게 분석하려고 할 때 더 빠르게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 학습입니다. 두 번째, 유머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입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잖아요. 들어오는 정보가 있어야 나갈 정보도 있지요. 주변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는 유머가 있으면 찾아서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책이나 토크쇼, 유튜브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글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메모했던 것들을 써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풋을 넣어야 나올 게 있고 자료가 많아야 적절한 유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연하기입니다. 직접 해보면 사람들이 어디서 반응을 보이는지 알게 됩니다. 내 친구들이 웃는 포인트와 직장 동료가 웃는 포인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절대 안 웃는 그룹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유머를 했을 때 사람들이 웃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그룹에 가서도 해보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안 웃었는데 다른 그룹에 가니 박장대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유머와 나의 장점 합치기입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를 때가 있죠. 즉 각자 자기에게 어울리는 유머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이 한다고 다 웃긴 게 아니거든요. 내 방식으로 유머를 소화하고 자신의 장점에 유머를 섞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유머라고 하는 건 먼저 내가 충분히 숙지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 방식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이때 유머의 대상이 가장 받아들이기 편한 상태, 잘 들리는 형태, 이해하는 형태, 빵 터질 만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제조 과정, 재가공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네, 오늘은 이호선님의 50의 기술 중에서 인생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는 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년 이후 가족 관계의 해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